현재는 봉봉 마르코스로 바뀌었지만 두테르테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지만 가장 흔히 무법자 혹은 독재자라고 부르는데 취임 당시 악과 싸우는 독재자가 되겠다며 취임 6개월 내 부패를 뿌리 뽑지 못하면 사퇴하겠다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과감한 추진력 때문에 오히려 그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가 필리핀 내에서 발생하기도 했고 미 국가정보원은 비밀보고서를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물로 그런 두테르테가 극찬에 극찬을 거듭한 전투기가 있는데 바로 한국으로부터 4천억을 투입해 구매한 다목적 경전투기 FA-50입니다. FA-50은 훈련기인 T-50 골든 이글 경전투기로 개조 양산하면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경전투기라는 굉장히 애매한 특징이 기회가 되어 훈련기도 필요하면서 전투기도 필요한 국가들이 구매하기 시작해 작년에는 폴란드가 48대를 부랴부랴 사갔고 올해 6월에는 말레이시아에 18대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한국은 필리핀의 훈련기 TC-90, 전투기 F-5제공호, 군용 트럭 KM-450, 고속정, 참수리, 전투함, 충주함 등등을 거의 무료로 나눠줬었는데 이는 한국전쟁 당시 목숨 걸고 한국을 지켜줬던 것에 대한 그러던 2012년 필리핀이 갑자기 4천억 원을 투입해 12대 구매하겠다고 나선 무기가 FA-50인데 중국과 남중국해 스카보로 섬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2014년 계약이 체결된 후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전부 인도해 주었는데 원래 두테르테는 이 계약에 상당히 불만이 컸습니다. 가난한 필리핀이 4천억 원을 투입할 가치가 있느냐며 반대했었는데 우선 성능이나 보자며 투입시킨 것이 민다나오 섬입니다.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즈 추종 세력인 반군 마우테가 점거해버린 상황에서 이들을 토벌하겠다며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FA-50이 투입되어 반군을 쓸어버렸습니다. 반군이 은신한 건물을 정밀유도 폭탄으로 명중시켜버렸으니까요. 이를 계기로 그는 무한신뢰를 보내기 시작했고 퇴임 전까지 12대를 더 도입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공군의 날 행사에는 직접 연단에 서서 한국이 만든 FA-50PH가 반군을 소탕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한껏 드러내기도 했죠. 그런데 필리핀 공군이 지금 운용 중인 이 전투기가 얼마 전 초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무려 26년간 세계 최강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미국의 F-22 랩터를 한 방에 격추시켰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건은 33년 만에 열린 미국 필리핀 합동군사훈련 코프 썬더 2023 COPTHUNDR 2023에서 발생했습니다. 중국과 남중국해 분쟁 중인 필리핀은 올 들어 미국과 국방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졌는데 이에 올해 5월 1일부터 판판가주 클라크 공군기지에서는 코프 썬더 훈련이 개최됐죠. 그런데 훈련 중 필리핀 공군, 팔프, 이 운용 중인 F-50 가상전에서 미국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레프터를 격추시켜버렸습니다. 이 내용은 필리핀 제5전투비행단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 파이터즈 저널에 소개하면서 말려졌습니다. 필리핀 공군에 의하면 FA-50을 볼던 필리핀 전투기 조종사는 F-22 랩터를 락온 상태로 만들었는데 이는 공중전에서 상대 전투기를 격추시켰음을 의미합니다. 필리핀 공군의 FA-52 F-22와 대치할 때 우측으로 급선회 하던 중 F-22를 격추시켰다는 것이죠. 이에 필리핀 공군은 항공기 앞 유리에 관련 정보를 표시해주는 증강현실 화면 HUD를 실으면서 이는 역사상 전례 없는 성과 나며 자화자찬을 쏟아냈는데요. 물론 이번 격추는 실전과는 거리가 있는 합동군사훈련에 불과하고 전문가들은 F-22 랩터가 강점을 가진 BVR, 가시거리 밖이 아니라 WVR, 가시권에서 전투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능력의 격차가 줄어드는 영역이 생길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F-22 랩터가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들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한 엔진 출력과 비현실적인 능력을 가진 현존 최강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과 보잉이 제작한 F-22는 1997년 첫 비행 후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 자리를 내주지 않은 현존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데 성능면에서 상당히 열세인 한국의 FA-50이 이를 격추했다니 쉽게 말해 3살 아이가 성인과 싸워 KO 시킨 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이 킨 센터넬이라는 X, 구 트위터 유저가 공개하면서
전 세계 모든 언론이 다시금 FA-50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 메가더, 더글러스 머카어서, 1880화부터 1964는 한국전쟁 당시 남한의 공군 전력 보유는 무의미하다며 해체를 지시했었습니다. 실전에 투입 가능한 전투기가 단 한 대도 없으니 불필요한 전력 낭비라고 본 것이죠. 하지만 딘 엘머 헤스, 1917터부터 2015 중령이 절대 그럴 수 없다며 공군을 지켜냈죠. 한국전쟁은 항공전력이 전쟁의 승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증명한 최초의 전쟁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항공전력 강화에 올인했고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태어났습니다. 항공전력의 보유 유무에 따라 국가 기술력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런 의미에서 항공기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도의 개발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 모든 시제기가 비행에 성공하며 한참 성능 테스트 중인 KF-21 전투기 개발 역사야 제 채널에서 워낙에 자주 다퉜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한국의 전투기 개발 역사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노을 25일 전쟁이 터졌을 때 대한민국에는 연락기와 훈련기만 있을 뿐 전투기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지상폭격기와 전투기 등 실전용 항공기만 198대를 보유하고 있었죠. 1949년 10월 1일 육군으로부터 독립한 공군은 창설 당시부터 이근석 장군, 1917터부터 1950 등이 나서서 전투기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었으나 모두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개전 당일 북한 공군은 육군에 앞서 남한 상공을 침범해 국회의 사당에 기층소사를 가하고 돌아가는 등 육군보다 한 발 앞서 남한의 혼을 쓱 빼놨죠.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원조를 요청하게 됐고 예상 밖의 북한 남침에 논란 주일 미군 사령부는 전투기를 제공하기로 결정하고는 한국인 조종사들을 일본 이타즈케로 보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개전 이튿날 이근석을 포함 층 10명의 한국 공군 조종사들이 이타즈케 기지로 가 전투기 조총법을 익혔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10대의 P-51 머스탱을 몰고 한국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곧장 실전에 투입됐는데 현재 공군은 한국 공군에서 최초로 전투기가 출격한 이날, 즉 7월 3일을 조종사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죠. 첫날 작전은 무사히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인 7월 4일 경기도 안양 부근에서 북한군 기갑부대를 공습하던 이근석 장군의 전투기가 적이 쏜 대공포에 맞았습니다. 이 장군은 그대로 추락할 수 없다며 전투기를 몰고 그대로 북한군 탱크로 돌진해 장렬하게 산화했죠. 2년간 전투기 도입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겨우 미국의 도움으로 전두에 나섰는데 허무하게도 이틀 만에 전사한 겁니다. 신성모 1891-1960 당시 국방부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는 노을 25일 전쟁 6필 전황 보고서를 통해 우리 공군의 활약은 예기 한바와 같이 폭탄이 있는 대로 적을 폭격 사격하여 오던 바 어제 1950년 7월 4일 오전 11시 적의 탱크가 수원을 향하여 들이밀 때 이것을 폭파하려고 나갔던 우리 비행기 4대 중에 이근석 대령이 조종하던 비행기다. 적탄에 맞아서 떨어졌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한국 공군의 제일 우수한 기능을 가졌으며 또 세계적 기록을 이룬 이근석 대령을 잃은 공군 일동은 총참모장으로부터 병졸까지라도 애도하는 바입니다. 라며 그들의 말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사한 데 대하여 슬퍼오는 것이 아니라 지난 2해 동안 그 비행기를 얻어가지고 온갖 정성을 다 들였던 이 대령은 어렵게 얻은 그 비행기를 겨우 이틀 타고 전사한 것이 원통하다는 뜻이오. 하늘같이 믿고 그 비행기 뒤를 따라 날아갔던 공군 장교들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 하여 운다는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미군으로부터 거의 공짜로 무스탕 전투기 10대를 인수한 한국 공군은 최초로 전투기를 운용하게 됐고 한국전쟁 기간 약 8,500여 회의 작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북한군 보급로를 끊었던 스모리 철교 폭파 작전은 전쟁의 판도를 바꾼 것으로 평가됩니다. 만약 이때 전투기가 없었다면 아마 현재 우리는 이 모습으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어쨌든 전쟁이 휴전으로 접어든 후 국산 항공기의 필요성을 절감한 우리나라는 미군 항공기 폐부품 및 자재를 끌어모아 최초의 국산 항공기 부하로를 탄생시켰습니다. 부하로는 관측, 연락 및 조종사의 초등 훈련용으로 사용됐고 우리 전투기 개발의 마중물이 됐습니다. 이후 등장한 국민이 모은 방위성급으로 구매한 F-4 팬덤 그리고 1970년대에 접어들어 방산 육성에 전 국민의 뜻이 모이면서
1980년대엔 우리 손으로 만든 첫 훈련기 KT-1 용비가 탄생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 무기체계 개발을 넘어 수출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렇게 탄생한 FA-50은 대한민국에서 만든 최초의 다목적 경전투기 나이트 컴배트 에어크래프트로 D-50를 기반으로 개발한 한국형 초음속 경공격기이자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초석이 됐죠. 지난 6월 28일에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제1터부터 6호기 모두 비행에 성공하며 2024년 최초 양산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항공기나 전투기는 방위산업의 꽃이라 부릅니다. 다른 무기체계보다 최첨단 기술이 필요해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이나 러시아 등 일부 국가가 글로벌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이 국산 전투기를 앞세워 아시아, 중동을 넘어 이제 방산 본고장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 공군은 고등유 전솔 입문기와 전솔 훈련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 사업에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미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과 손을 잡고 500여 대의 전투기를 납품 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K방산 역사상 부품이 아니라 완제품으로는 최초의 미국 수출이 됩니다. 만약 이를 성공시킨다면 층 1300대, 약 65조 원 규모 신규 계약이 체결될 전망인데 이는 자동차 200만 대 이상을 수출한 것과 같습니다. 전투기 하나 만들지 못하던 시절 조종사의 사망보다도 전투기 그리고 그 기술을 가르쳐줄 전문가를 잃어버린 것을 애도했던 나라가 이만큼이나 발전한 겁니다. 불과 1세기도 지나지 않은 짧은 기간에 말이죠. 과연 FA-50은 미국에서 어떤 결과지를 받게 될까요? 이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복잡한 가장 큰 이유는 자금의 상황이 단지 두 나라만 얽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란과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 등 아랍 국가들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은 아예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급까지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부정적 여론은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과 무차별 폭격이 시작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요. 실제 물리적인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겠지만 여론전에서만큼은 백중지세를 이루는 모양새입니다. 가뜩이나 다극화 체제, 신냉전 돌입으로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참 난처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그나마 말뿐이면 다행입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확전의 기로에 놓이면서 최근 중동에 주둔 중인 미군을 향한 공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미국은 총력을 다해 반격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제 더 이상 확전이 문제가 아니라 범지구급 무력 충돌 사태를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지금 도대체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시작되면서 미군에 대한 공격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이라크, 시리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다수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2,500터부터 3,000명이 배치된 이라크나 1,000여 명의 병력이 배치된 시리아의 경우 아이시스 같은 극단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지역 안정 유지를 위해 주둔 중입니다. 반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표적인 친미 국가로서 군사적 훈련이나 협력 활동을 명분으로 중동 지역에서 최소한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테러 단체의 표적이 되고 있는 건 바로 이 중동에 주둔 중인 파병 병력인데요. 일례로 팻나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시리아에 위치한 미군 기지를 겨냥해 2대의 자폭 무인기 공격이 있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유사한 공격은 지난 10월 18일 시리아 탄프 기지에서도 발생했는데요. 또 이라크 서부의 아사드 공군기지는 일주일에 3번이나 드론, 로켓 공격을 받았고 북부 하르빌 공군기지도 미상의 이슬람 무장단체로부터 공격받았습니다. 중동의 특성상 미군 주둔 기지가 언제든 대규모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이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런 방식의 무장단체 공격이 지금까지 무려 41건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미군에 대한 공격의 배후에 있다며 강력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어도 하마스, 헤즈볼라와 마찬가지로 이라크, 시리아의 무장단체들 역시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중동은 왜 이렇게 미국을 싫어하는 걸까요? 이를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결지어 설명하자면 결론부터 말해 처음부터 싫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스라엘 건국 역사를 최대한 간단히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굴러들어 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냈다.
정도가 될 텐데요.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돌을 굴린 게 영국이고 추진력을 얻게 한 게 다름 아닌 미국입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선언하였으며 미국은 이스라엘의 독립 선언을 인정하고 지지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이스라엘에 막대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혼자서 연합국의 병참을 모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막대한 군수 물자를 생산했고 전쟁이 끝나면서 이는 고스란히 이스라엘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사막의 맨 땅, 그것도 적성국 한가운데 갑자기 솟아난 이스라엘로서는 건국을 관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순수한 힘 그 자체였습니다. 이후에도 미국은 유엔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건 중동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4번의 전쟁 중 수에즈 운하 패권을 둘러싼 제2차 중동전쟁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이 이스라엘의 배후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의 수준까지 영토 범위를 넓힐 수 있었던 셈입니다. 미국의 역사적 과오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에는 제 손으로 최악의 적을 키워내기도 했는데요. 내전의 끝물에서 미국의 압박에 패배해 가던 소련은 공산주의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내정에 개입하려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아프간의 공산주의 정부를 지키기 위한 군사적 개입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이로 인해 아프간 내전은 더욱 격화되었고 무려 10여 년이나 이어진 전쟁은 소련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아프간에는 제국의 무덤이라는 별명이 붙기 시작했죠. 그러나 아프간의 승리에는 배후에서 전쟁을 지원한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소련의 군사적 개입과 함께 미국은 아프간 반공주의 무장 세력, 통칭 무자헤딘을 지원했고 이들은 강력한 게릴라가 되어 소련을 공격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소련이 2년 뒤 패망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고 최대의 라이벌을 없앤 최고의 전략이었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곧 미국 최악의 악몽으로 변하리라는 것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제국의 무덤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뚜렷한 중앙정부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표현되지만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공통된 역사나 사상조차 없습니다. 여기에는 아프간 특유의 지형이 한몫했지만 어찌되었든 각각의 집단, 세력이 저마다 각각의 이념을 지닌 나라가 아프간인데요. 그나마 이슬람 근본주의가 이들의 유일한 목적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그것도 세계 최강대국 중 하나였던 소련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정도로 전투력이 막강한 게릴라 세력을 우후죽순 만들어 냈으니 소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재간이 없는데요. 아프간의 정치적 물안과 내전은 이어졌고 종국에는 이 모든 원인을 미국 탓으로 돌리며 일부 무자헤딘이 미국의 지하드, 즉 성전을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무자헤딘의 일부 그룹은 이슬람 국가를 세우고 아프가니스탄을 이슬람 법으로 통치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고 이 중 가장 과격했던 그룹은 국제 테러리즘을 통해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알카에다, 독립전쟁 이후 미국 본토를 공격한 최초의 무력 집단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건 알카에다의 테러는 결국 테러와의 전쟁까지 선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20년에 걸친 초장기전이었던 테러와의 전쟁은 제2차 걸프전으로 분류되는 이라크 전쟁, 리비아 내전, 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을 촉발했고 희생자 90만 명, 9,4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소모하고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이각에서는 미국의 위상이 추락하고 다극화 체제가 시작된 것을 우크라이나 전쟁 때라고 말하지만 본격적으로 미국의 군사력이 의심받기 시작한 건 바로 테러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부터입니다. 물론 이것들만으로 미국에 대한 중동의 혐오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중동이나 아랍, 이렇게 하나로 뭉뚱그리기에는 그에 속한 각각이 하나같이 개성이 너무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미국을 몰아내려 하는 이란은 시아파입니다. 오히려 아이시스나 알카에다 탈레반과는 반대되는 종파입니다.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 비호호적, 적대적 기조를 띠기 시작한 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부터였습니다. 중동의 대표적인 친미 국가였던 이란은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사태를 통해 완전한 반미 국가로 돌아섰는데요.
반대로 미국은 2002년 테러와의 전쟁에 이란을 포함하며 악의 축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테러와의 전쟁은 미국과 아프간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동의 모든 반미 국가 간의 전쟁이었던 셈입니다. 이처럼 미국과 중동의 관계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구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미군에 대한 공격 빈도를 늘리고 있는 것도 이참에 앓던 이 같은 미국을 중동에서 몰아내고 패권을 쥐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역량 차이가 워낙 극심하고 이렇다 할 때의 명분이 부족하다 보니 직접적인 공격에 나서고 있지 못할 뿐인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직후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제럴드 R 포드급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포함한 전단 2개를 동지중해에 배치했습니다. 또 현지 주둔 중인 미군을 동원해 사드 추가 배치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근해에 상륙준비단 4,000여 명을 배치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상 전쟁 개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친 상태인데요. 이란의 소규모 테러 공격은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심정에 가깝습니다. 물론 그 여파는 작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시리아 내 이란 영계 군사시설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F-15 2대를 동원해 이슬람혁명 수비대가 사용 중이던 시리아 동부의 무기 저장 시설을 타격한 건데요. 대의 명분은 미군에 가해진 공격에 대한 대응 7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란은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심지어 인도적 지원뿐만이 아니라 테러를 위한 물리적 지원까지 단행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에 직면한 이집트나 요르단은 남의 나라 사정에 신경 쓸 여력이 없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 패권 경쟁에 나서며 반이란 반시아파 연대를 내세우고 이스라엘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민간인 피해를 동반하고 있음에도 이란의 직접적인 영향력에 속해 있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실질적 행동에 돌입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을 약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셈입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인데요. 심지어 일각의 전문가들은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불거질 후폭풍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때문에 확전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적당히 종결짓는 것만으로도 미국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미국이 감당해야 할 전장이 2개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테러와의 전쟁에서 실패하면서 미국은 2개의 전쟁을 폐기해야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미국이 2곳에서의 전면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것입니다. 대신 하나의 전쟁에 집중하고 미국이 자랑하는 소규모 교전을 중심으로 전쟁을 억제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는데요. 하지만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완전히 어그러졌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이 필리핀과 대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3개 이상의 전장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런 상황에서 중동의 반미 연합인 저항의 축이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한다면 미국은 손에 든 모든 걸 쥐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이 개입 중인 분쟁 중 일부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유감스럽지만 대한민국 또한 포함됩니다. 휴전 국가인 대한민국은 여전히 미국의 안보의 일정 부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해구산 역시 그중 하나인데요. 대한민국 안보가 흔들릴 때 북한이 행동에 나서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미국은 강력하고 또 친밀한 우방이지만 안보의 외주화는 결국 사고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자주국방, 고리고 철두철미한 준비 태세만이 방법일 것입니다. 최근 들어 남중국해는 연일 전쟁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중국의 일방적이고 억지스러운 영해 선포 이후로 하루아침에 앞바다가 분쟁 수역이 되어버린 필리핀은 중국과 매일매일 충돌하고 있죠. 이 분쟁이 중국과 필리핀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패권과 더 나아가서는 대만 침공을 위한 발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맺은 핵심 동맹국으로서 사실상 남중국해 방면에서 미국의 대리를 맡아 중국과 맞서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힘겨루기의 균형이 들어지면 당사자인 중국과 필리핀 외에도 대만, 미국, 일본, 한국이 즉시 반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더 번져나가는 부차적인 영향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은 전력 증강이 절실해졌습니다. 이국이 뒷배가 되어준다는 정치적 지원은 얻었지만 10일 정작 실제 전력은 중국에 덤비기엔 미약하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약소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나쁜 맘을 먹고 필리핀 함대를 때리기로 한다면 사후에 미국이 나서 죽여야 하겠지만 당장 그 함대가 살아남을 방도가 없습니다. 이에 최근 필리핀은 국방비를 거의 전시 국가 수준으로 증액하고 그 대부분을 다름 아닌 한국 무기 구매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 아예 남중국해 해상에서 선박끼리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갈등을 빚었던 중국과 필리핀. 이 일을 계기로 그동안은 해경끼리의 마찰이었던 양국의 갈등 양상이 해군끼리의 그것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군사력을 동원하기 시작한 이상 이젠 정말로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국은 한번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보여주겠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항공모함을 끌고 가기로 한 것이죠. 중국은 대만 해협 인근에 있던 항공모함 산둥호를 보냈습니다.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누손섬 동쪽 필리핀해에서 함재기 이착륙 훈련 등을 진행하며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항모의 움직임에 반응한 것은 필리핀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었죠. 미국은 필리핀 서부 해상에 있던 레이건호를 즉시 북상시켰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팔 전쟁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샌디에이고를 떠나 인도양으로 향하고 있던 칼빈슨호도 방향을 바꿨습니다. 산둥호는 괜히 움직였다가 하루아침에 미국 항모 두 척에 협공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황한 중국은 급하게 지원 병력을 여기저기서 끌어오면서 과민 반응을 보였습니다. 4차례에 걸쳐 6척의 해군 함정을 급파했고 지상에서도 항모 엄호를 위해 H-6K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48대의 군용기를 출격시켰습니다. 다행히 이 일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중국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2개 항모 전단을 배치한다는 것은 실전과 통일한 전투 태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군 측 지휘관들이 자주 입에 담는 상시 전투 태세, 파이트 투나잇, 파이트 터나잇이라는 것이죠. 중국은 3척밖에 없는 항모를 손 까딱하면 잃어버릴 위기였습니다. 이처럼 필리핀 인근 해역은 이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작 앞마당 주인인 필리핀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오해 수렴하죠. 미국은 이런 필리핀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이나 일본과 동일한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해놓고 중국이 필리핀을 건드리면 대신 보복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도 이에 안주할 수만은 없는 노릇인데요. 중국과의 분쟁에 좀 더 주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최근 국방비를 크게 늘리면서 전력 확충에 나섰습니다. 지난 11월 12일 필리핀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비를 최대 38%까지 증액시킨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단 직접적으로 국방비로 분류된 예산은 2,827억 페소인데 이는 올해 국방비인 2,034억 페소보다 21.6%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남중국해 분쟁 관련 기관에 할당된 12억 3천만 페소, 정보기관에 3억 페소, 국가안전보장위원회에 1억 페소, 해경에 2억 페소, 키투섬 군 공항 개발에 3억 8만 1,430만 페소 등이 할당되었죠. 이 금액들을 합치면 필리핀이 내년에 국방 관련 분야에서 사용하는 총 예산은 올해 대비 무려 38%가량이나 높습니다. 필리핀 국방부 대변인은 이러한 예산 할당에 대해서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며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방태세를 유지하려는 의회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영토의 완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 국가로서 우리는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주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죠. 군비 증강률 38%는 거의 전시 국가 수준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작년 대비 국방비 증액은 7% 정도에 그쳤습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사는 우리나라도 국방비 증액은 5% 미만인데 이러고도 북한에게는 원색적인 비난을 듣죠. 필리핀의 선택은 상당히 파격적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증액분이 적용된 필리핀의 국방비는 GDP 대비 비중으로 보더라도 5%나 되어서 3% 수준인 한국보다 높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절실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필리핀이 이런 과격한 선택을 한 이유로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한국으로부터의 무기 구입입니다. 현재 필리핀은 한국으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는 전투함이 한 척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포항급 초계함 열세벌함인 안동함입니다. 2003년 해성대함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나름의 업적이 있는 배로 지난 2020년 12월 31일 퇴역했죠. 필리핀에 공여되어 BRP 콘나도 야부로 변신한 충주함과 마찬가지로 안동함 역시 필리핀에 공여될 예정이었는데요. 정작 아직까지 필리핀 측에서 수령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는 공여라는 형태로 배를 넘기는 것이 사실은 완전한 공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매 대금의 명목으로는 대가를 받지 않지만 받는 나라는 오버홀에 드는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도의구 관습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추후 공여국으로부터 해당 플랫폼에 대응하는 무기를 구매해서 쓰는 것 역시 암묵적인 약속입니다. 필리핀은 이미 이러한 관습을 지켜가면서 충주함을 받아간 적이 있지만 안동함까지 받아가는 것이 당장은 다소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그리고 먼저 받아간 충주함이 그럴듯한 효용을 증명할 때까지 안동함의 수령을 유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충주함이 그 밥값을 톡톡히 보여준 일이 있었죠. 중국 함선의 충각 사건 이후로 분노한 필리핀은 전 충주함 현 콜라드 얍을 출격시켜 중국 영해 깊숙이까지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아라무인으로 나오는 중국에게 처음으로 해군 전력을 동원한 무력 시위를 한 것입니다. 중국도 필리핀이 갑자기 세게 나오자 꽤나 당황했습니다. 중국도 이제 해경이 아닌 해군이 나서서 반응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은 해군 전력뿐만 아니라 공군 전력까지 동원해 사건을 수습했습니다. 현재 중국과 필리핀의 마찰은 매번 초근거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사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미사일 운용의 안전거리는 약 500m. 이런 경우 전투함이 동원할 수 있는 전투수단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중국 해경 선박의 무장은 해경이니만큼 많아봐야 한 포 한 문 정도입니다. 해경이 아니라 해군 전투함이라고 해도 별 다를 것 없습니다. 해군 함정조차도 기껏해야 한 두 문이 한 포만 갖추고 다니며 대부분의 전투는 미사일을 이용해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등장하는 한 포만 4문짜리 초계함인 포항급 한 포를 이용한 포격전이 되면 그때부터는 단순히 화력 싸움이 되죠. 전문가들은 포항급이 한 포 1문짜리 중국 전투함이랑 근거리 전투로 붙는다면 수분 내로 상대 선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중국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확인하자 필리핀은 수령을 유예하던 안동함의 투자 가치를 느낀 모양입니다. 이번에 증액한 국방비의 일부는 한국의 오버홀 비용을 지불하고 무장을 구매하는 데에 쓰일 예정입니다. 필리핀은 전투함뿐만 아니라 한국산 잡수함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국방부 차관급 인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극비리의 하나오션의 잠수함 건조 현장을 견학하기도 했다고 하죠. 필리핀은 군 현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잠수함 2척을 도입하는데 여기 참여하는 하나오션의 군함 건조 능력을 직접 파악하기로 한 것입니다. 필리핀 군 고위 관계자가 하나오션을 방문한 일은 2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필리핀 국방부 획득 및 군수 차관보가 하나오션을 찾아 수출형 1400톤급 잠수함을 살펴봤죠. 현재 하나오션은 필리핀 해군 잠수함 인수 프로젝트를 위해 승무원 훈련과 금융 지원 등 토탈 솔루션 패키지가 포함된 수출형 1400톤급 잠수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측은 잠수함은 30년 이상 동안 필리핀 해군의 귀중한 전략 자산이 될 것이라며 패키지 제안을 통해 다양한 옵션으로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최신 잠수함 버전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하나오션은 필리핀 해군과 포괄적인 논의를 통해 그들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패키지를 파악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죠. 한국의 잠수함은 무장 능력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서 늘상 총 중량과 무장량을 제한받던 입장이라 한정된 탑재 공간에 최대한의 화력을 구겨넣는 데에는 완전히 통달한 상태인데요. 필리핀 역시 중국이라는 거대한 적을 상대로 이렇게 총 중량에 비해 뛰어난 무장 능력을 원하고 있던지라 한국산 잠수함에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앞서 확인한 포항급 초계함 역시 함포 전력 등에서 체급에 비해 출중한 화력을 지닌 점을 필리핀은 높게 사고 있죠. 장차 필리핀이 이러한 한국산 무기들을 확보하게 된다면 앞바다를 어지럽히는 중국 이지스함들을 상대로도 든든한 전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중국은 한국의 포항급 공여들 매우 안 입고화했던 전적이 있죠. 다만 기껏해야 항의만 했지 그 이상의 내정 간섭은 하지 못했는데요. 이것만 봐도 중국이 한국 무기를 상대하는 것을 얼마나 껄끄러워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앞으로도 중국에게 가장 버거운 상대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술 발전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6월 러시아 기갑부대가 자신들이 설치한 지뢰를 밟고 치명타를 입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이처럼 자기가 설치한 지뢰에 자기들이 폭파되는 일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장면은 올해 3월 러시아의 장갑차가 우크라이나로 돌격하다가 설치된 지뢰에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요충지로 진격을 계속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기갑부대는 지뢰 탓에 빠르게 진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러시아 정예 제155 해군 보병 여단은 최근까지 지뢰가 가득한 교차로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자 당시 해당 부대의 지휘관들은 이른바 죽음의 회랑으로 불리는 지뢰반을 돌파하라는 러시아 상부의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 제155 해군 보병 여단은 계속되는 전투 속에서 전차와 장갑차 130여 대를 잃었고 대부분 전투 경험이 없는 신병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지휘관들은 이 상태로는 도저히 명령을 이행하기가 어렵다며 군인으로서는 치명적인 상부의 진격 명령에 불복종하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기갑부대를 통해 진격하려는 러시아와 대전차 지뢰를 설치해 이를 저지시키려는 우크라이나군의 창과 방패의 대립은 올해 내내 우크라이나 전선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소련시대 TM-62 대전차 지뢰 외에도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대전차 지뢰 7,200개를 포탄으로 살포해 방어선을 대폭 강화했는데 이 포탄은 개당 대전차 지뢰 9개를 뿌리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997년부터 오타와 조약으로 알려진 대인 지뢰 사용 금지 조약에 가입돼 있긴 하지만 이 같은 지뢰는 대인용이 아니라서 금지 대상은 아닙니다. 반면 해당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러시아는 대인 지뢰를 무분별하게 살포해 민간인 피해를 키우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지금까지 최소 7개 지역에서 대인 지뢰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갑부대와 대전차 지뢰의 싸움이 되어 교착 상태에 다다르자 최근 푸틴은 아우디우카에 최대 규모의 기갑부대를 투입시켜 전세를 바꿔보려 했습니다. 안드리 예르막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아우디우카가 러시아군으로부터 집중 포격과 폭격을 당하고 있다. 러시아가 3개 대대가 전차와 장갑차를 동원해 아우디우카를 공격했다. 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습니다. 아우디우카는 도네츠크주 외곽에 있는 마을 중 하나로 2014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를 침공했을 때부터 전투가 지속되어 온 곳입니다. 아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지난해부터는 대규모 전투가 지속되고 있는 곳인데 러시아는 이곳의 방어선을 뚫지 못했고 따라서 우크라이나군으로서는 항전의 상징이 된 지역입니다. 2014년 러시아 침공 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철저히 무장되어 온 도시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 도시를 쉽게 뚫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아우디우카도 점령을 못했는데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 군이 바그너 용병그룹이 몇 달 동산 희생을 치르며 점령한 바흐무트를 비롯한 전략적 요충지들을 달아나자 다금해진 러시아는 아우디우카 대공세에 나선 것입니다. 러시아는 먼저 항공지원까지 해가면서 기갑부대의 돌진을 명령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렇게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협소한 도로의 수백 대의 기갑부대를 무지성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수백 대의 러시아 기갑부대가 제대로 된 공격을 해보지도 못한 채 지뢰에 의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아우디우카에 주둔한 우크라이나군은 개미굴이라는 별명이 붙은 정도로 수많은 참호와 벙커를 구축하고 단단하게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잘 갖춰진 참호와 드론, 대전차 지뢰, 그리고 포격으로 불과 기갑 차량 3대만 손실하고 러시아 기갑부대를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대전차 지뢰밭을 무작정 돌파하던 러시아 기갑부대의 전력 손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알려진 것만 87대의 기감이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교하지 못한 작전에다가 지뢰 개척 장비 없이 기갑부대를 밀어넣은 러시아의 무대포 무지성 돌격으로 대전차 지뢰와 개미굴 참호의 먹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아우디우카가 끝까지 러시아의 침공을 막아낼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에서 대전차 지뢰와 드론의 조합은 기갑부대를 저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최근 대만의 지뢰 살포체계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대만이 지뢰살포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중국이 최근 들어 대만 주변에서 상륙전 훈련을 벌이는 등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결국 중국의 상륙으로부터 해안선을 지키기 위해 지뢰살포 체계를 도입한 것인데요. 미국 국무부는 대만에 1억 8천 달러어치 규모의 볼케이노 대전차 지뢰살포 체계와 차량 판매를, 대만은 미국의 M977A4 힌트 트럭, M87A1 대전차 지뢰, M88 더미 훈련탄, M89 훈련탄의 판매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미국이 화답한 것입니다. M977A4 트럭에 답재되는 M136 지뢰살포 시스템은 적 전차와 장갑차를 겨냥한 대전차 지뢰를, M136 지뢰살포 시스템은 M87 지뢰 캐니스터에 미리 장착한 대전차 지뢰 5개와 대인 지뢰 1개를 광범위한 지역에 신속하게 살포합니다. 각 지뢰의 크기는 지름 15cm, 높이 6cm입니다. 유사시 중국군은 수평선 밖에서 대만 해안의 포격과 미사일 공격, 항공기를 이용한 공습을 감행한 다음 특수부대원과 지뢰 제거 차량으로 해변의 지뢰를 제거하고 이어 완전 무장 병력을 태운 상륙장갑차가 상륙하는 방식으로 대만을 침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군은 상륙전용 장갑차를 다량 확보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공우식 상륙장갑차는 길이 9.5m, 너비 3.36m, 높이 3.04m, 무게 26.5톤의 105mm 포를 탑재하고 있으며 육상에서 시속 65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수상에서는 워터젯 추진 방식으로 시속 30km로 매우 빠르게 항해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중국은 상륙 전용 장갑차와 지뢰 제거 차량은 물론 자신들이 보유한 L 로봇을 활용해서도 대만이 설치할 지뢰를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것은 중국 자동차 생산업체 존양, 잔양이 개발한 무인 지뢰 제거 차량 JY905S를 말합니다. 로보타 지뢰 제거 차량 JY905S는 2018년 11월 주하이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역시나 러시아의 무인 지뢰 제거 차량 우란, 오런, 6블르, 거에 똑같이 복제한 것으로 판단되는 도저와 마인 플레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지뢰 제거 차량은 우크라이나전에서 전혀 활약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큰 소리는 이번에도 허언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로보타 지뢰 제거 차량의 도전은 길이 5.5m, 너비 2.4m, 높이 1.815m에 무게 5.8톤으로 149마력짜리 디젤 엔진을 탑재해 도로에서 3터부터 5.6km로 주행하며 시속 1.3km의 속도로 지뢰밭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무인 지뢰 제거 차량은 여러 개의 지뢰 제거용 쇄도립개가 회전하면서 땅을 치면 그 안에 있는 지뢰가 폭발하는 시스템으로 이런 식으로 1시간에 2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서 지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 차량이 5km 전에서도 원격 조종할 수 있고 공병 20명의 일을 할 수 있다며 자랑해왔습니다. 그럼 만일 중국군이 실제로 대만 해안과 해변의 상륙전을 감행할 경우 승자는 과연 어느 쪽이 될까요? 대만을 압도하는 수상함과 항공기, 상륙장갑차의 로봇화 지뢰 차량까지 보유한 중국군이 무지막지하게 쇄도할 경우 대만의 지뢰 살포 차량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대중국 첨단반도체 규제로 인해 가장 핵심인 첨단반도체를 확보할 수 없는 중국의 로보타 지뢰 제거 차량이 과연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처럼 지상전에서 지뢰 제거가 기간부대의 전진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자 한국은 얼마 전 개최된 방산무역전시회 ADX 2023분에서 지뢰와 관련된 엄청난 무기를 선보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전시한 지뢰살포 장갑차입니다. 한국은 장갑차에 지뢰살포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을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진행 중인 기갑부대 기계화부대 개편 중 기존 장비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획득 기간과 비용 투자로 신개념 장비를 만들기 위해 현재 운용 중인 K200A1 장갑차의 플랫폼을 모듈형으로 개량하여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장갑차로 개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은 곧 초도 양산 예정인 K600 장애물 개척 전차와 유사한 용도로 K200A1 장갑차의 플랫폼을 모듈형으로 개량해 지뢰 제거, 지뢰 탐지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MICLIC 장갑차는 기계화부대의 진격으로 개척을 위한 지뢰지대 개척 장비인데 위험한 임무에 많이 쓰이는 장비입니다. 한국군은 K200A1 장갑차에 MICLIC 2세트를 탑재하는 방안으로 더 뛰어난 기동력과 방어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수상 주행 능력까지 확보하는 진격의 장비를 개발 중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최첨단 지뢰 장비들이 실전 배치된다면 중국산 제거 장비는 제대로 동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